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테이블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약간 그 생물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서브 노트에 작성을 했고요.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생물학 체제 단계들은 아까 다 공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주의하실 부분은 개체군과 군집, 그 기출도 됐으니까 명확하게 구별하시고, 다음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체 구성 물질은 뭐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생명체가 어떤 원소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나. CHON이 가장 많습니다. 그냥 촌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뭐 생명체 전체의 90% 이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그 원소가 아니고 분자로 따질 때는 물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뭐 사람의 경우 한 70% 된다고 하죠. 그래서 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무기염류들이 있는데 이제 비율이 좀 낮죠. 그래서 물이 가장 높다는 게 핵심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네, 뭐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기출된 적이 없습니다. 뭐 10개밖에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타겟으로 문제를 내진 않고, 대신 이제 뒤쪽에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잘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물의 특성인데, 생명 현상과 관련된 물의 특성입니다. 일단 물 H2O, 뭐 화학 전공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H2O죠. 주가 나와 있는데 산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직선형이 아니고 구분형이라는 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죠. 이 형태에 의해서 물의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생명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화학적인 부분이지만 산소는 그 최외각 전자가 6개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하나의 전자는 이렇게 수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남은 전자쌍 2개, 수소와 결합하지 않은 전자는 2개씩 쌍을 이뤄서 존재하게 되죠. 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실제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는 부피는 이런 결합보다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쌍의 경우는 수소라는 원자핵에도 끌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끌리는 부분이 이 산소의 원자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지하는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2개 수소를 밀어내고 정사면체보다도 더 꺾여 있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는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고요. 사진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여기 하얀 동그라미가 수소고 빨간 원이 이제 산소인데, 여기 수소하고 다른 물 분자의 산소하고, 수소는 그 부분 전하를 갖죠. 플러스. 완전한 플러스 1이 아니라 델타 플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약간 플러스의 전하를 갖는 거죠. 그러면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음전하를 약하게 갖고 있죠. 둘 사이에 수소 결합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산소,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수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소 결합을 갖고 있고, 수소 결합이 굉장히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수소 결합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물의 특성이 한 4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높은 응집력은 물 분자끼리 서로 붙으려는 힘이죠. 그 다음에 흡착력은 물 분자하고 다른 분자가 수소 결합에 의해서 붙는 거죠. 둘 다 높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도 높습니다. 얘는 물 분자의 응집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물 분자끼리 나는 너 물 분자하고 붙어 있고 싶어
라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는 힘이 나타나죠. 그래서 물방울이 작게 떨어지면 이렇게 구형을 유지하죠. 근데 이렇게 수소 결합이 있고 극성이 강한 물이 아닌 기름 같은 경우는 금속 표면에 기름을 뿌리게 되면 이렇게 구형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쭉 퍼지게 되죠. 다른 분자와도 이렇게 가까이 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은 그런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응집력과 그다음에 흡착력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끼리 모세관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물 분자끼리도 결합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모세관의 유리 분자하고 물 분자도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력을 이기고 모세관 안에서 버티게 됩니다. 근데 얘는 키가 큰 나무, 뭐 30m 이상이 되는 나무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저 윗부분의 잎까지 물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잎부분에서 물이 증발하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바닥에 있는 물이 쭉 끌려서 올라갑니다. 그거는 물 사이의 결합력 그리고 물과 나무 수관의 물질 간의 결합력에 의해서 그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나무는 그런 특성을 잘 이용하죠. 그 다음에 뭐 소금쟁이가 수면 위에서 이동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욕조에 물을 담궈놓고 손가락을 찌르면 이렇게 푹 들어가죠. 근데 물의 그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소금쟁이 같이 가볍고 약간 표면적이 넓은 발을 대게 되면 그 물의 표면이 깨지지 않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원리로 소금쟁이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온도 변화 완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의 온도 변화를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생체 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데요. 두 가지. 1번 비열이 높기 때문, 그리고 두 번째 증발열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수소 결합 때문인데 비열의 경우 이제 설명을 보시면 바다와 호수 등은 이렇게 낮에 뜨거워져도 온도가 별로 높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물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 가운데에서 그 같은 열량을 투입했을 때 온도가 가장 적게 상승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열이 높은 거죠. 그래서 육지는 태양이 비치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바다나 호수는 쉽게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밤에는 반대로 육지는 빠르게 비열이 낮기 때문에 빠르게 냉각이 되는데 바다나 호수는 천천히 냉각이 되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고 생물체들은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내 물 자체도 체온 변화를 좀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겠죠, 당연히. 두 번째, 증발열이 높기 때문에 그 기화 냉각으로 호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죠.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생체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람의 경우 더우면은 땀을 배출하고 땀이 증발하면서 그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물은 그 물질 중에서도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얼음은 물 위에 뜨죠. 근데 모든 물질들은 고체가 되면 밀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액체 밑에 고체가 존재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고체는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데 물만 특이하게 고체가 됐을 때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 결합 때문인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 원이 산소고 흰색 작은 원들이 보이죠? 이게 수소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의 물 분자죠. 근데 옆에 물 분자들하고 정교한 그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고체 상태가 됐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건 2차원으로 좀 단순하게 그린 거고 3차원으로는 좀 더 복잡한데 완벽한 그 대칭성을 가진 격자 구조를 만들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얼음이 됐을 때. 근데 반대로 액체 상태에서는
이 액체 상태에서는 수소 결합이 형성됐다가 깨지고 또 다른 물 분자하고 수소 결합을 형성했다가 깨지고, 근데 뭐 밀리세컨드나 나노세컨드 단위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액체 상태인데 온도가 낮아져서 4도씨가 되게 되면 이 수소 결합들이 그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물 분자들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도씨일 때 가장 압축이 많이 되고 그래서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고체가 되면서 격자 구조를 형성하면서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밀도가 더 낮아지고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수생 생물계에서 그 물고기들이 그 물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얼음이 단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좀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생명체에 도움이 많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생명체 용매인데 생명체 내에서 용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물은 굉장히 극성이 강한 용매죠. 기름은 극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화학 얘기인데 그 화학에는 like dissolves like란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들끼리 서로 붙는다는 얘기인데 물은 용매 중에서도 극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래서 극성이 강한 것들끼리 붙습니다. 근데 기름은 극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극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기름은 극성이 없는 애들은 극성이 없는 기름끼리만 섞이고 물하고는 가까이 있질 않습니다. 예. 물이 굉장히 극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온성 물질이나 당류도 일단 당류의 대표가 포도당인데 뭐 화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기화학 부분인데 이렇게 그리죠. 이 부분은 꺾이거나 끝은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안 그리고 생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포도당의 경우는 모든 탄소가 OH를 갖습니다. 당류에서는 딱 하나만 이렇게 얘는 카보닐기죠. 케톤이에요, 케톤. 케톤을 갖고 나머지는 OH,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소가 결합수가 4개죠. 그래서 나머지 생략된 부분 다 수소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수소, 얘는 없죠. 수소. 이런 구조를 갖는데 당류는 이 OH기, 하이드록사이드 기가 굉장히 많죠. 얘가 부분 전하를 강하게 갖기 때문에 극성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설탕이든 포도당이든 물에 녹이면 굉장히 잘 녹죠. 그래서 당류, 이온성 물질 같이 극성이 강한 물질들은 물이 녹여서 이제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생체 내에서는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주로 효소들이 작용을 하죠. 효소는 그 정교한 촉매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효소와 기질이 물에 녹아서 자유롭게 떠다니다가 서로 충돌을 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고체 상태에서는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체는 그 물의 유동성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유동성이란 특성이 이제 생체에 꼭 필요하죠. 그 두 번째 내용은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런 네 가지 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이게 생명체 존재에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생물학계에서 이제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를 할 때 첫 번째 요소가 그 행성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물이 존재할 수 없죠.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래서 화성의 경우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판단하는 것은 화성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계에서. 그만큼 물이 좀 중요하니까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럼 단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부터는 어려운 부분이 나오니까 집중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특성입니다. 구성원소는 CHONS인데 N이 있는 이유는 단백질의 단량체가 모노머가 아미노산이죠. 근데 아미노산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아민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민기는 질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N이 포함되고요. S는 모든 아미노산이 S, 황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아미노산, 시스테인하고 메치오닌만 황을 갖고 있는데 두 아미노산 때문에 S도 일정 정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CHO는 유기물에는 CHO는 무조건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NS가 포함이 된다는 거 뒤쪽 공부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스테인은 일부러 다시 써놨는데 시스테인은 아미노산 중에서 아미노산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모든 아미노산을 다 외우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시스테인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황화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단백질은 효소나 호르몬을 형성하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죠. 생체 내에서 복잡한 기능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 물질이죠.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종의 아미노산이 일렬로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가 되고 그게 단백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류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1번부터 8번까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 효소. 효소는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인체 내에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이상의 효소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계속 연구되면서 새로운 효소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기능들은 단백질이 거의 수행을 하고 그 중에 효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예시로는 소화효소도 있고 분해효소, 중합효소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효소 파트가 따로 있죠. 다음 두 번째 저장 단백질.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저장했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아기 소에 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는 저장 단백질이죠. 엄마 소의 우유에 카제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기 소에게 전달이 됩니다. 세 번째 호르몬. 얘는 호르몬은 생리학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텐데 몸에 이제 항상성이 떨어졌을 때 혈압을 유지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특정 기관에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 얘가 보통 혈관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퍼지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얘도 단백질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당뇨,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수축 및 운동단백질은 수축은 근육 수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나와 있는데 액틴하고 미오신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근육 수축도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두 개의 단백질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액틴은 워낙 좀 액티브한 단백질이거든요.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활동성이 뛰어난 단백질인데 액티브라는 어원에서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오신, 미오신의 경우는 여기 마이오가
근육을 말하는 머슬하고 어원이 같은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마이오란 말이 나오면 얘는 머슬을 의미합니다. 그걸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머슬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틴, 마이오신 두 가지 단백질이 근육 수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키네신하고 다이네인인데요. 키네신, 디네인이라고 한국말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얘는 세포 내에서 세포 소기관들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세포 내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할 때 소낭에 담아서 분비를 하는데 그 소낭을 이동시키는 운동 단백질입니다. 모터 프로틴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동하면서 세포 소기관을 끌고 갑니다. ATP를 소비하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동을 시키는데 이름은 카이네틱이 역동적인 이런 역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카이네틱하고 같은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이네이는 다이내믹도 역시 역동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같은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 단백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우실 거고 다음 5번째 방어 단백질은 당연히 항체죠. 아까 설명드렸고 6번째 수송 단백질은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좀 워낙 중요한 펌프고 이렇게 세포막이 있을 때 이렇게 단백질이 세포막을 뚫고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가 소디움하고 나트륨은 같은 물질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포타슘하고 칼륨은 같습니다. 근데 생물학에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얘기할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보통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나트륨 3개는 여기가 세포 내부면 세포 바깥쪽으로 퍼내고 동시에 포타슘 2개를 세포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에너지를 소비해서 강제로 계속 소디움을 퍼내고 포타슘을 안으로 집어넣는 활동을 하고요. 얘는 뒤쪽에 활동전이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디움을 3개를 퍼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포타슘 2개를 세포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소디움은 NaCl 소금이 몸에 해롭다고 하죠. 많이 먹으면. 그래서 세포가 해로운 소디움을 밖으로 퍼내는데 많이 퍼내나 보다. 3개 퍼내고 포타슘 2개만 집어넣나 보다. 그렇게 암기를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얘가 수송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7번의 수용체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화학 물질이 신경세포에서 이제 화학물질이 배출되면 그걸 다음 신경세포가 받아서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전달을 하고 다시 화학물질을 배출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그 신경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살짝 칼로 베었다거나 이러면 통증이 전달이 되는데 이 손끝에서부터 뇌까지 신경세포들이 이어져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때 다음 신경세포가 앞 신경세포가 분비한 화학물질을 받아들이는데 얘도 이번에는 신경세포의 세포막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용체, 리셉터 단백질이 있다가 모든 물질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수용체에 딱 맞는 물질이 오면 결합을 한 다음에 전기적 신호 같은 걸 통해서 세포 내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체 단백질이고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이제 호르몬이 왔을 때 호르몬 A가 왔다 그러면 호르몬 A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걔가 결합을 하면 다음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수용체 단백질이고 뒤쪽에 호르몬 쪽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됩니다.
다음 구조 단백질은 쉽죠. 그러니까 피부 내부에 있는 피하 조직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게 이제 콜라겐 탄성을 유지해주고 엘라스틴은 얘도 탄성을 유지해주죠. 그다음 케라틴은 머리카락에 많죠. 그 피부에도 있고 피부의 경우 이제 그 피부 세포가 노화되면 케라틴만 남아서 각질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탄탄한 구조를 이루기 위한 단백질이 구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한다 정도까지 뭐 8개가 있다 이런 건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쭉 일단 봐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총론에 가까워서 뒤쪽 부분들을 자세히 공부하시면 그때 한번 리뷰하시면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을 좀 이해하셔야지 단백질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탄소가 있죠. 이걸 알파 탄소라고 보통 하는데 뭐 알파라는 건 모르셔도 되고 중심 원소는 탄소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탄소의 결합수는 4개죠. 근데 위쪽에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소는 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요. 그럼 좌측이 NH2인데 화학명이 아민이죠. 그래서 아민 그룹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고 우측이 카르복실릭 애시드죠. COOH.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생물에서도 중요하고 화학에서도 중요하니까 좀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카르복실릭이죠. 근데 일단 이쪽 부분 카르보는 탄소를 의미하죠. 탄소 그리고 여기 옥시 이게 옥시는 옥시젠 산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로 구성된 유기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산과 유기산의 차이점은 무기산은 뭐 염산, 황산, 뭐 플로르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유기산은 이제 산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보통은 약산이죠. 근데 유기물질에 결합되어 있는 게 유기산이죠. 유기물질은 인체 내에 있는 물질들은 그 탄소 카본 백본이라고 하는데 탄소의 체인에 여러 가지가 붙어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도 그렇고 뭐 지질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원소가 탄소인데 이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유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나 끝부분 탄소가 생략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기물에 붙어서 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유기산이라고 하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만 아시면은 뭐 다른 건 거의 나올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로 돌아가시면 그림에 이제 아미노산은 중앙에 탄소가 있고 4개의 결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수소, 하나는 아민기, 하나는 카르복실기,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R입니다. R은 원래 레지듀죠. 그래서 우리말로 잔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사이드 체인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잔기, 알기라고도 하고 레지듀라고도 하고 사이드 체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여기 레지듀, 잔기는 아미노산마다 틀립니다. 틀린 물질들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의 테이블을 보시면 사람에 관련된 20개 정도의 아미노산들의 구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은 보통 4가지나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4개 정도로 분류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를 보시면 얘는 극성을 갖는 아미노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아까 알파 카본입니다. 알파 탄소고 여기에 우측이 아민기고 좌측이
카르복실산이죠.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수소는 생략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긴 게 알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이 종류의 아미노산은 끝에 플러스 1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아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신도 이 잔기 레지듀 끝에 NH3 플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원화되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기를 갖는 아미노산도 있는데 여기 아스파르틱 애시드의 경우는 이 끝부분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레지듀 잔기 쪽입니다. 잔기 쪽에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글루타믹 애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미노산들 이름을 전부 외우실 수는 없을 거고 중요한 것만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분류할 때 첫 번째 완전히 이온화가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나 플러스 차지를 갖는 극성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얘는 완전히 이온화되지는 않는데 이쪽 아래쪽 잔기들을 보시면은 부분 전하를 갖습니다. 파셜 차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온화돼서 수소가 떨어지거나 붙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전하를 갖는 거죠. 여기서는 산소가 약간 마이너스를 갖습니다.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죠. 얘도 그렇고 그다음에 얘는 아민기가 약간 플러스를 갖고 그다음에 얘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부분 전하를 갖는 그룹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음 스페셜 케이스인데 이건 좀 특이한 아미노산들을 모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시스테인이죠. 시스테인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그 단백질 구조 형성에 중요하고 SH 그룹을 갖는다. 설퍼, 황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시스테인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룹은 소수성, 이 잔기들이 거의 극성을 갖지 않는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소수성이고 여기 보시면 설포가 약간 있는데 다른 부분이 소수성이 크기 때문에 소수성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게 피닐알라닌인데 얘는 극성이 거의 없습니다. 얘는 뭐 기름하고 이 부분은 기름하고 잘 섞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미노산은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극성 아미노산 얘는 양성, 음성으로 다시 나눌 수 있죠. 두 번째 친수성 아미노산 완전히 이온화되지는 않지만 부분 전하를 갖는 아미노산이고 물하고 친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물하고 친하죠. 그다음에 특수 아미노산 중에 아까 설퍼를 갖는 시스테인이 있었고 네 번째 소수성 아미노산은 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잔기들이 기름하고 친하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사람이 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서 섭취를 꼭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생물학에서는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외워버립니다. 8개니까 쭉 두 문자 따서 외우시면 될 겁니다. 근데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방어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아미노산은 양성 전해질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게 아미노산의 구조죠. 위쪽에 수소 있고 알기 있고 아민그룹이 있고 카르복실 산이 있는데 얘가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민그룹은 수소 이온 하나를 받아서 NH3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복실 그룹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수소가 떨어져서 이렇게 COO 마이너스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어렵나요? 혹시 어려운가요? 예. 좀 이제 단백질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미노산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수소 이온들하고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의 그 화학 그룹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두 쪽 다 전해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측의 아민기는 염기
약한 염기죠. 우측에 카르복실산은 원래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민기, 카르복실기인데 카르복실기는 COOH로도 표기하기도 하고 CO2H로도 표기합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얘는 NH3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CO, 수소 이온이 떨어져서 CO-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이 녹아 들어간 물이 산성인 경우는 산성은 주변에 이런 수소 이온들의 농도가 높은 거죠. 이 수소 이온들이 와서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NH3 플러스는 유지가 되지만 여기에 수소가 와서 붙어버리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그다음에 중성 환경에서는 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얘가 잘 떨어집니다. 중성 환경에서는 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염기성 환경에서는 수소 이온의 농도는 낮고 이 수산화기, 하이드록사이드의 농도가 높죠. 그래서 얘가 붙어있는 수소 이온을 끌어가 버립니다. 여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여기 수소 H+가 하나 남아있죠. 얘를 잽싸게 떼갑니다. 그래서 얘는 NH2 중성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주변 환경의 주변 물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론이 어렵진 않죠. 수소 이온이 많으면 막 와서 붙고 없으면 다 떨어진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 전해질이라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전해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두 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이제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결국 단백질까지 가야 되는데 아미노산의 결합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아미노산이죠. 우측에 아미노산이 있고 다른 건 다 동일하고 레지듀, 잔기만 얘는 R1, R2로 다르죠. 두 개의 다른 아미노산인데 좌측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에서 OH가 떨어지고 우측 아미노산의 아민기에서 H가 떨어져서 얘를 합하면 H2O죠. 물이 나오고 둘 사이에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CO, NH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아미노산의 일부만 그린 건데 이쪽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 그다음에 이쪽 아미노산의 아민기죠. 근데 여기서 OH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고 그래서 물 분자가 하나 나오고 이 둘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 부분 CO, NH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죠. 이게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형성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또 다른 말로 아마이드
아마이드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건 쉬운 게 이쪽 부분 보시면 아민에서 온 거고 이쪽은 애시드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민하고 애시드, 카르복실산하고 두 개가 결합해서 물이 빠져나가면 이런 CO, NH 형태의 결합이 생기는데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도 하고 아마이드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두 개짜리 아미노산을 다이펩타이드라고 하는데 다이펩타이드는 모르셔도 되고 결합할 때 물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한 거를 잘라서 각각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 분자를 하나 집어넣고 각각 아미노산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가수분해가 되는 거죠. 물 분자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효소가 이 반응들을 자유자재로 일으킵니다. 생체 내에서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한 상태에서 좌측 끝을 보시면 여기 아민 그룹이 남아있죠. 우측 끝에는 카르복실 그룹이 남아있죠. 그럼 얘네는 또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하나 더 붙을 수 있고 또 붙을 수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죠. 폴리펩타이드는 뭐 5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수도 있고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아미노산들이 많이 결합하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그림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R1, R2, 레지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원래 동일한 것들이 동일한 구성 요소들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R1, R2는 아미노산마다 성분이 다르고 구성 물질이 다르고 이 잔기, 레지듀 R을 어떤 물질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백본에 옆에 붙어 있는데 그 결합된 폴리펩타이드의 특성을 좌우하는 이 부분을 사이드 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백본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예, 그래서 레지듀라고도 부르고 사이드 체인이라고도 부르고. 자,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폴리펩타이드로 넘어가면 이제 아미노산의 중합체고 말씀드렸듯이 뭐 수천 개까지 아미노산 수천 개가 결합해도 폴리펩타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잔기, 레지듀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인 단순 구조를 이루는데 이거는 백본, 그러니까 등뼈죠. 백본이라고 하는데 뭐 백본까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잔기의 경우는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인데 잔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잔기들이 계속 오느냐에 따라서 전체 폴리펩타이드의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단백질하고 폴리펩타이드는 다릅니다. 이거를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폴리펩타이드하고 단백질은 명확히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이어져 있는 건 폴리펩타이드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3차원으로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그때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렬로 늘어서 있는 거는 단백질이 아니고 아직 단백질이 되지 못한 폴리펩타이드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에 대해서는 두 개 테마만 더 하면 끝나겠네요. 단백질의 구조인데 단백질은 1차, 2차, 3차, 4차 구조를 갖습니다. 단계별로 1차, 2차, 3차, 4차라고 붙인 거고요. 근데 좀 불행히도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1차 구조는 그림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미노산들이 일렬로 쭉 이어져 있죠.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1차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백본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레지듀, 잔기 또는 사이드 체인입니다. 그래서
각질의 1차 구조는 이렇게 일렬로 아미노산이 이어졌을 때까지가 1차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구조는 여기 그림 보시면 붉은색의 알파 헬릭스 구조하고 베타 시트 구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나선 구조, 그 다음에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한국말로 많이 하는데, 자, 2차 구조를 다시 보시면, 일단 알파 나선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쪽 아미노산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돈 다른 아미노산하고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적인 수소 결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선 구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수소 결합이 나선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좌측에 베타 쉿 또는 베타 병풍을 보시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쭉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결합이 형성되면서 쉬트, 종이 입장이나 판 형태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2차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자, 1차 구조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이 일렬로 연결된 구조,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뭐 영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건 중심이니까 아실 거고, 도그마는 종교의 핵심 교리나 아니면 근본적인 원리, 법칙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중심 원리라고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에 전달이 되고, 이 RNA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에 전달이 돼서 단백질이 생체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고 쉬운 내용인데 굉장히 거창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아내기까지 인류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나 중심 원리라는 말은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이렇게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고 결국 유전 정보가 어떤 아미노산을 붙일 건가의 순서로 이어져서 그게 생명 활동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DNA는 뭐 ATGC인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거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DNA 정보는 3개씩 끊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NA로 갈 때 이제 뭐 극성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RNA도 동일한데 DNA T가 RNA는 없기 때문에 대신 U가 있습니다. 우라실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만 변형이 되고 그대로 3개씩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3개를 해석을 해서 얘는 알라닌이나 이 3개의 RNA가 어떤 아미노 애시드를 붙일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3개의 RNA에 해당하는 건 알라닌이야. 그 다음에 여기 3개에 해당하는 건 피닐알라닌이야. 여기 3개에 해당하는 건 아스파르테이트야. 그래서
요 세 개의 정보가 하나의 아미노 애시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DNA의 정보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이제 단백질이 시작이 되는데, 자료에 보시면 우측에 3개의 DNA 서열 정보가 3개의 RNA 서열 정보로 전달이 되고 그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뒤쪽에서 좀 자세히 공부하실 텐데, 네. 그래서 그 코돈에 의해서 이제 3개의 RNA 정보가 이제 하나의 아미노산에 전달이 된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차 구조의 중요한 결합력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유 결합입니다. 두 번째 2차 구조 보겠습니다. 2차 구조는 이제 아까 이제 알파 헬릭스, 알파 나선하고 베타 시트, 베타 병풍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수소 결합들이 있었죠. 그 수소 결합은 아까 펩타이드 결합의 이 O 부분, 그 다음에 다음 펩타이드 결합의 H 간의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서 규칙적으로 수소 결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결합력이 공유 결합은 없고 수소 결합만 작용을 합니다.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나선 구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종이장 같은 베타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3차 구조는 이런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제 2차 구조가 알파 헬릭스하고 베타 시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파나 베타 구조를 안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차 구조가 알파 나선 베타 병풍을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냥 구조를 만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알파하고 베타 2차 구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폴리펩타이드가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접히게 됩니다. 3차원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게 3차 구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3차 구조는 근데 이제 그 잔기, 사이드 체인들이 아까 아미노산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 잔기들이 있는데 이 잔기들끼리 결합을, 상호작용을 해서 3차 구조가 예쁘게 형성이 됩니다. 단백질은 구조가 정확하게 형성이 돼야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 모양을 형성하는데 이 잔기들이 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쁜 모양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단백질 접힘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틴 폴딩이라고 하고, 그래서 2차 구조, 3차 구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단백질 접힘입니다. 예. 그다음에 잔기들 간의 결합력은 4가지인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잔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기에 그 하이드록사이드 OH가 있으면 부분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잔기에 수소, NH 같은 경우에 H가 그 부분 양전하를 갖죠. 둘 사이에 수소 결합이 형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아미노산들 중에는 완전히 이온화되는 아미노산들이 있었죠. 잔기가. 그래서 두 개가 이온화되면 서로 탄탄한 이온 결합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수성 잔기들도 많았죠. 그런 것들끼리 모여서 소수성 결합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4번째 그 이황화 결합입니다. 다이설파이드 본드라고도 하는데 얘는 유일하게 공유 결합입니다. 앞에 3개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결합은 비공유 결합이죠. 그 화학 결합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결합이 생겼다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황화 결합은 실제 화학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째 보시면 4개 중에 유일한 공유 결합이고 단백질 구조를 굉장히 탄탄하게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그 SH기를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걔의 공유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단백질이 이제 3차 구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근데 뭐 요 위치하고 요 위치, 실제로 1차 구조에서 가까운 아미노산은 아닌데 이렇게 접히면서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시스테인이라서 SH 그룹을 갖고 얘도 시스테인이라서 SH 그룹을 갖는데 두 개가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탄탄한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다른 비공유 결합들, 그러니까 뭐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결합과 같이 이 이황화 결합이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억해야 될 거는 이 SH 그룹을 갖는 건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뭐 1, 2, 3, 4차 구조 중에서 다이설파이드 본드, 그러니까 이황화 결합을 갖는 구조는 2차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3차 구조에서 주로 3차원 입체 구조를 만들 때 작용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차 구조인데, 이 3차 구조만으로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단백질은 4차 구조까지 형성을 해야지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 3차 구조에서 형성된 거는 한 개의 분자죠. 폴리펩타이드 한 개고, 분자로 따지면 한 개입니다. 근데 4차 구조는 이런 분자가 여러 개 모여서 2개 이상, 2개, 3개, 4개 모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만들고, 그림에서는 여기 분자가 3개죠. 모노머 1, 모노머 2, 모노머 3. 분자 3개, 폴리펩타이드 3개가 결합을 해서 해야지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얘는 4차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고, 이 4차 구조를 갖는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실 텐데 4차 구조를 갖는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은 이 빨간색 2개의 그 폴리펩타이드, 그 다음 파란색 2개의 폴리펩타이드는 같은 종류의 폴리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알파 2개, 베타 2개, 4개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4차 구조에서는 하나하나의 폴리펩타이드, 같은 말로 하나하나의 분자를 서브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4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헤모글로빈 잘 아시겠지만 사람 몸에 혈액이 많고, 혈액에는 적혈구가 굉장히 많죠. 그 적혈구 내에는 굉장히 많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헤모글로빈이고 4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된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4차 구조의 주요 결합력은 공유 결합은 없습니다. 앞에 3차 구조는 그 이황화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이 있었지만, 여기는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결합 3가지의 비공유 결합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 유닛 간에 공유 결합이 형성돼서 붙는 경우는 잘 없고요. 4개의 분자가 가까이 붙어 있긴 하지만 공유 결합으로 붙어서 1개의 분자가 되는 게 아니고 4개의 분자가 친화력으로 붙어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4개의 분자로 구성되는 거지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1개의 분자로 구성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구조는 대부분 다 비공유 결합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백질의 1, 2, 3, 4차 구조는 상당히 중요하고 기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어렵지만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쉬운 부분이고, 이제 단백질의 변성과 복원입니다. 변성은 영어로 나올 수도 있는데, 영어로 직접 나오진 않고 이제 병기 같이, 한글, 영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디네이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상태에서 변형됐다는 뜻이죠. 단백질은 이렇게 모양이 3차원으로 이쁜 구조를 만들고 정확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열이나 산염기 또는 유기용매, 계면활성제, 환원제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그림 우측과 같이 이렇게 결합들이 다 풀려버리고 그냥 하나의 긴 실 형태, 1차 구조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3차원 입체, 정확한 입체 구조를 갖지 않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이거를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강한 산으로 단백질 처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변성이 되면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대신 이 아미노산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게 파괴되는 건 아니고요. 1차 구조, 아미노산 간의 결합은 유지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측의 설명을 보시면 이제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결합이 가혹한 환경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이황화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유 결합을 깨기 위해서는 환원제, 강력한 환원제가 필요합니다.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가 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립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스테인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황화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원제가 들어가게 되면 자신은 이렇게 환원제인 어떤 물질이 처리가 되면 자신은 산화가 되면서 상대를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붙는 게 환원이죠. 산소가 떨어져도 환원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소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시스테인이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그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황화 결합을 끊을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것들은 아니고 환원제가 주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변성이 된 기능을 잃은 단백질이 원래의 3차원의 예쁜 구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외부의 가혹한 환경이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산염기가 없어지거나 유기용매가 없어졌을 때 단백질이 그냥 혼자서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성의 반대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자발적으로 되기도 하고 뭐 자발적으로 안 되면 뭐 필요한 염류를 넣어주거나 환경을 만들어주면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변성이 된 단백질은 절대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틀리겠죠. 복원이 되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기업체 연구소에서 꽤 오래 일을 했는데 단백질 관련 일도 했거든요. 근데 이 복원 실험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얘는 좀 연구원들이 여러 있는데 되게 손맛이 좋은 친구는 복원을 잘 시키고 좀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섬세한 환경을 잘 맞춰주면 복원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단백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다 넘어왔고, 탄수화물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사실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을 쳐내고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집어넣습니다. 탄수화물은 이름을 보시면 카보하이드레이트죠. 주로 탄수하고 하이드레이트, OH기, 수산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분자식, 원소는 CH5만 보통 들어있고 분자식은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뭐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뭐 3탄당, 5탄당, 6탄당으로 분류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죠. 그리고 포도당 6탄당이고 그래서 포도당의 경우는 얘가 6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식은 C6, 6하고 2를 곱하니까 H12,
여기는 1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C6H12O6가 됩니다. 포도당의 분자식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탄수화물은 이런 분자식을 갖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 삼탄당은 그러니까 탄소가 3개니까 N에다 3을 집어넣으시면 C3H6O3가 되겠습니다. 5탄당은 5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이죠.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죠. 세포는 포도당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잘 이용하고 포도당 이용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탄수화물들은 포도당을 이용하는 코스에 집어넣어서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단당류. 단당류는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이제 하나의 당을 말하는데, 단당류는 글라이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이당류, 다당류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글라이코시드 결합은 그냥 이름 보시면 글라이코는 글루코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당류가 있고 단당류 2개가 붙은 이당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당류가 있습니다. 근데 단당류는 이제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일단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6탄당, 5탄당을 보시면 6탄당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글루코스라고도 불리고 과당은 프럭토스입니다. 근데 프루트 슈거라고도 부릅니다. 과일에 많은 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럭토스하고 프루트가 어원이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3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5탄당은 라이보스, 리보스, 디옥시라이보스, 리보스, 리블로스. 리보스, 디옥시, 리보스, 리블로스 3가지가 뒤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뭐 지금 암기 안 하셔도 암기하실 수밖에 없고요. 리보스는 이제 RNA 성분이고, 디옥시 리보스는 영어 표현을 보시면 5탄당인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를 D는 제거하다죠. 산소 하나가 제거된 거의 유사하게 생긴 당입니다. 그리고 얘는 DNA의 중요 성분이죠. 그다음에 리블로스는 뒤쪽에 광합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5탄당이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광합성에서 RUBP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풀네임은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인데 리블로스라는 5탄당에 인산이 비스 2개가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같은 물질이 2개가 결합하면 다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가끔 이렇게 비스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는 광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약어로 RUBP라고 합니다. 뒤쪽에 공부하시면 이쪽 쉽게 이해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당류는 설탕, 엿당, 젖당이 있고 설탕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포도당하고 과당 2개가 결합하면 설탕이 됩니다. 엿당하고 젖당도 봐두시고,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당류입니다. 다당류는 이렇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당류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을 해서 그 고분자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장 다당류하고 구조 다당류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저장 다당류는 당을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분해해서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식물에는 녹말이 있고 동물에는 글리코겐이 있습니다. 식물 녹말은 전분하고 녹말은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스타치 3가지 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식물의 녹말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라는 2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밀로스는 포도당이 쭉 일렬로 이어져 있고, 아밀로펙틴은 포도당이 격가지를 쳐서 분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녹말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밀로스는 직선이고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가지들을 쳐서 나온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 하나가 포도당 분자들이죠. 포도당 분자 4개가 그려져 있는 건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옆으로 격가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밀로펙틴의 구조입니다. 분지 구조죠.
그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글리코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리코겐은 이 격가지 구조가 식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격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자, 자세한 설명은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저장이 아니라 구조 다당류, 그러니까 생체의 어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다당류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식물에서는 셀룰로스 섬유소가 대표적이고, 동물에는 키틴질이 있습니다. 얘는 셀룰로스는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이 당 4개가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이렇게 일렬로 결합하고 있고, 두 번째도 일렬, 세 번째, 네 번째 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소 결합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형태로 탄탄한 구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막 바뀌면 안 되고 아주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구조 다당류는 키틴인데 얘도 굉장히 이제 규칙적인 배율을 이루게 되죠. 다시 녹말, 글라이코겐, 글리코겐, 셀룰로스, 키틴 4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녹말에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키틴만 얘는 포도당이 그 단위체가 아니고 나머지 녹말, 글라이코겐, 셀룰로스는 전부 다 단위체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틴의 경우는 그 단위 성분이 다른데 보시면 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단위체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영어 표현을 보시면 쉽습니다. 아세틸 글루코사민인데 여기 글루코스가 있죠. 포도당이고 여기 뒷부분에 아민이 있죠. 포도당에 아민 그룹이 결합되어 있고 아세틸 그룹까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은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 부분 이 꺾인 부분하고 끝부분에 탄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다 이렇게 OH가 있고 나머지는 수소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포도당의 구조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를 1번부터 6번까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육각형 고리를 만드는데 하나는 탄소가 아니고 산소입니다.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당류는 직선 구조를 형성을 하고 어떤 다당류는 분지 구조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포도당이 있으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이어지면 1번, 4번 결합이 되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계속 직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포도당이 이쪽에 있는데 이 1번하고 이 6번 탄소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4번끼리 결합하면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번하고 6번 탄소가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분지 구조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의 원래 형태 기억하시고 1번, 4번 결합은 직선형 형태, 그다음에 1번, 6번이 결합하면 격가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키틴질은 포도당이 아니고 다른 물질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세틸 글루코사민인데 여기 포도당에서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민하고 아세틸 그룹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하나에 2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민 그룹이 붙고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떨어지면서
이게 아민 그룹, 이게 아세틸 그룹이죠. 그래서 아민 그룹하고 아세틸 그룹이 한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도당의 살짝 변형된 형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아까 펩타이드 본드하고 같은 구조죠. 이렇게 쉽게 원래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키틴만 그 단위체가 다르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 다당류의 경우는 분지 구조가 발달하고 구조 다당류의 경우는 정확한 규칙적인 구조가 발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칙적인 구조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장을 위해서는 글라이코겐처럼 이런 분지 구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라이코겐에서 포도당을 빼내서 에너지원으로 급히 쓰려고 할 때 이게 일렬로 돼 있으면 끝에서부터 하나씩 잘라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지 구조가 많으면 동시에 분해 효소들이 각각 분지 구조마다 붙어서 굉장히 빠르게 분해를 시킵니다. 반대로 저장할 때도 분지 구조가 많으면 표면적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장하고 빠르게 소모하기 위해서는 분지 구조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저장 다당류는 분지 구조들이 발달되어 있고 구조 다당류는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의 저장 다당류는 글리코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물에서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은 근육이죠. 근육은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글리코겐을 근육 세포 자체에 좀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은 인체에서 여러 가지를 보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전문가죠. 뭐 독소들을 분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당류를 저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근육 세포에 주로 글리코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다당류는 뭐 말씀드렸듯이 직선 구조를 형성해서 이게 섬유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동물들이 분해 효소를 갖고 쉽게 분해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한테 있는 아밀레이즈, 그러니까 좌측의 녹말은 아밀레이즈로 쉽게 분해가 됩니다. 녹말은 드시면 이렇게 포도당으로 다 소화가 되죠. 근데 셀룰로즈는 사람은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질 못하죠. 아밀라제가 셀룰로스의 구조를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탄한 구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물의 구조 다당류는 키틴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곤충의 경우 외골격, 바깥쪽이 굉장히 딱딱하죠. 그리고 갑각류, 뭐 랍스타나 뭐 있죠, 새우, 얘네도 외골격이 굉장히 딱딱하죠. 그 딱딱한 외골격의 주성분이 키틴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사람이 그 외골격을 분해시킬 수 없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균류, 그러니까 곰팡이하고 그다음에 버섯 종류는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동물의 다당류는 키틴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도 다 설명드렸고 조금 어렵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 기출문제 푸는 부분은 강의를 하면 그 다음 강의 전에 한번 풀어보시면 안 푸셔도 됩니다. 대부분 쉽기 때문에 안 푸셔도 되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음 강의 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기출이 거의 없어서 다음 강의 때 기출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음 강의들을 들으실 때 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강의 듣기가 힘드시니까 좀 꼼꼼하게 복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